좋은 기회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저희는 작년에 저희 천문학 하는 사람들로서는 상당히 언론 매체 보도가 되었던 사건 지평선 망원경, 블랙홀의 그림자를 측정하는 연구를 했던 그 과정에 저희의 국제협력 경험 그리고 앞으로의 계획들을 소개를 해드리고자 합니다. 아무래도 생소하신 분야일 것 같아서 이 일이 어떤 목적을 가지고 어떻게 진행되었는지, 과거에는 어떤 일들이 있는지를 좀 소개를 해드려야 이해를 하시는데 혹은 관심을 가지시는데 좀 도움이 될 것 같아서 그런 얘기들을 좀 해보겠습니다. 제 방에 있는 작은 옷장인데요. 다른 은퇴하신 분이 버리고 간 옷장을 주워서 사용을 하고 있는데, 그 옷장 앞에다가 제가 아주 인간적으로는 모르지만 그분이 하신 과학적인 일로 가장 존경하는 분의 말을 제 화두로 생각을 해서 붙여놨습니다. 조금 더 자세히 들여다보면 갈릴레오 갈릴레이라는 위대한 물리학자, 천문학자가, 그 당시에는 꼭 어떤 분야를 정해서 얘기할 수도 없었겠죠. 위대한 과학자가 남긴 이야기인데요. 우리가 알고 있기로는 역사상, 인류 역사상 가장 뛰어난 직관력을 가진 연구자라고 하는데, 이분이 남기신 말을 보면 모든 진리는 일단 발견하기만 하면 이해하기 쉽다. 문제는 그 진리를 발견하는 것이다. 라는 말을 남기셨습니다. 그리고 여러 가지 많은 일을 하셨지만 그 중에 하나는 우리가 나중에 중력을 이해하는데 효시가 된 목성 주변의 위성을 관측하고 그 기록을 남겨놓은 것도 중요한 업적 중에 하나였습니다. 그래서 그 목성의 위성을 관측하고자 했기 때문에 눈으로는 관측을 할 수가 없어서 당시에 망원경이라는 새로 나온 기기를 본인의 목적에 맞게 스스로 고쳐서 하늘에 있는 천체를 관측하는 목적으로 사용을 했습니다. 말하자면 그 당시에 주어져 있는 가장 최첨단의 장비를 활용을 해서 새로운 사실을 발견을 한 것이죠. 그래서 제가 이분이 남긴 말이나 이분이 하셨던 일을 보면서 생각하는 것은 한 명의 천재가 뛰어난 직관을 가지고 새로운 연구를 할 수 있지만 그것이 실제 이용 가치가 있는, 아니면 재현할 수 있는 과학적 진리로 확립되려면 최고의 기술과 장비가 함께 해야 하고요. 그때는 천재 한 명이 아니라 인류라는 집단 지성이 개입이 되어야만 의미 있는 진리로서 발전을 하는 것 같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또 20세기에 오면 또 물리학 분야의 슈퍼스타가 있죠. 이분은 본인이 제창한 일반 상대성 이론의 귀결로 특이점, 크기는 없으면서 중력은 무한이 되는 특이점이 우주에 생길 수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이론을 제창하신 분인데, 본인은 살아계시는 동안 블랙홀이 존재할 가능성이 있다고는 생각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유명한 본인이 제창한 이론에 대해서 본인이 반대한 그런 일화를 여럿 가지고 있는 분인데요. 블랙홀에 대해서도 유명한 일화가 있습니다. 일반 상대성 이론을 제창하자마자 젊은 뛰어난 연구자 슈바르츠실드라는 분이 아쉽게도 1차 대전 중에 돌아가셨는데, 블랙홀의 존재 가능성을 보였고, 파리에서 강연을 하던 중에 아다마르라는 파리 대학 교수님이 블랙홀의 존재 가능성에 대해서 아인슈타인 교수에게 물어봤습니다.
그랬더니 당시에 아인슈타인 교수님의 대답은 그런 게 있다면 우주의 재앙이겠죠. 이런 대답을 하면서 아주 부정적인 의견을 냈다고 합니다. 뭐 이것보다 더 유명한 아인슈타인의 일화는 이런 것이 있죠. 본인이 광양자론을 제창을 해서 어쩌면 양자역학의 기반을 닦은 분인데도 불구하고 유명한 말을 남기셨죠. 신은 주사위 놀이를 하지 않는다. 지금 보고 계신 데는 아인슈타인하고 닐스 보어라고 양자역학의 아버지 중에 한 분인 덴마크 출신 물리학자와 환담을 나누고 있는 장면인데요. 광양자론을 제창을 하셨음에도 빛이 파동과 함께 입자성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그런 이론을 제안을 하셨음에도 양자역학적인 그런 가정, 그리고 양자역학적인 방법에 매우 부정적인 시각을 가지고 평생 동안 그 입장을 유지하셨던 걸로 알려져 있습니다. 20세기 말, 21세기에 오면 물리학의 또 다른 슈퍼스타가 한 명 있습니다. 특히 블랙홀 연구 분야에 스티븐 호킹이라는 분이죠. 이분의 업적도 단지 이분이 가진 그 신체적 한계를 넘어서 훌륭한 학문을 했다는 정도가 아니라 양자역학과 일반 상대성 이론이 만나는 지점에 어떠한 일들이 생길 것인가, 이런 아주 중요한 질문에 대한 대답을 하려고 노력을 했던 분이라 정말 학문적으로도 중요한 분인데, 이분도 매우 뛰어난 천재이지만 아인슈타인과 마찬가지로 본인이 제안했던 아이디어에서 파생된 놀라운 아이디어를 본인이 부정하는 이런 일들이 이분도 일화로 남아 있습니다. 대표적인 것이 블랙홀의 면적은 여기서 아까 말씀드린 것과 좀 어폐가 있는 것처럼 들리는 이야기가 있는데요. 블랙홀의 면적, 아까는 크기가 없는, 부피가 없는 점이라고 했는데 이제는 블랙홀의 넓이 혹은 블랙홀의 넓이와 비례하는 엔트로피, 이런 얘기들을 하는데, 블랙홀이 하나의 특이점이기 때문에 블랙홀을 규정하기 위해서 물리학자들이 블랙홀의 크기, 이런 것들을 결정하는 방법을 만들었습니다. 그게 무엇이냐 하면 블랙홀이 있으면 그 질량에 의해서 빛도 빠져나올 수 있는 어떤 지점이 특이점부터 떨어진 바깥쪽 지점에 생기게 됩니다. 그 지점들이 특이점을 중심으로 한 공처럼 모양을 이루는데, 그곳을 사건 지평선이라고 하고, 그 사건 지평선의 크기를 블랙홀의 크기, 그리고 사건 지평선이 만들어낸 그 구면을 블랙홀의 넓이라고 저희가 합니다. 네, 다시 호킹의 이야기로 돌아가서 호킹은 블랙홀의 넓이가 늘어나기만 한다는 중요한 발견을 이론적으로 했는데, 그에 이어서 젊은 뛰어난 물리학자였던 베켄슈타인이 그 블랙홀의 넓이라는 것이 무질서도 엔트로피와 정확히 비례한다라는 중요한 제안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호킹이 처음에는 그 이론에 반대를 하다가 어느 순간에 깨달았습니다. 그 베켄슈타인의 주장이 맞는 것 같다 하고 그것을 더 파고들고 나서 호킹이 결국에 호킹을 가장 유명하게 만든 블랙홀이 빛을 내면서 증발한다라는, 호킹 복사라는 빛을 내면서 증발한다고 하는 중요한 발견을 하게 됩니다. 그 호킹 복사의 발견이 그 일반 상대성 이론과 양자역학이 만나는 그 지점을 기술해주는 아주 중요한 호킹을 대표하는, 말하자면 호킹의 시그니처 같은 연구가 되죠. 그렇지만 호킹은 또 다른 점에서도 또 다른 뛰어난 물리학자들과 천문학자들과 다시 또 이제 논쟁을 벌이면서 본인의 연구 결과를 잘 받아들이지 못했는데요. 아직도 결론이 명확히 난 것은 아니지만 블랙홀로 물질이 빨려 들어갈 때 그것은 모든 것이 사라짐인가, 그러니까 그 블랙홀로 끌려 들어가는 물질의 가지고 있던 정보와
우주에 있던 모든 정보는 사라지는 것인가? 라는 문제에서 나중에 돌아가시기 직전에는 이제 그렇지 않다라는 것을 어느 정도 납득을 했다고 하시지만 유명한 우주의 풍경이라는 서스킨트라는 또 다른 저명한 물리학자가 남긴 저서에 보면 이름 붙이기를 심지어 블랙홀 전쟁이라고 해서 아주 격렬한 논쟁을 30여 년간 두 진영에서 벌였다고 합니다. 지금에 얻어진 결론은 양자역학적 원리를 따라서 블랙홀로 끌려 들어간 물질의 정보는 영원히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블랙홀 표면에 남아있다가 블랙홀의 증발과 함께 다시 우주로 돌아온다라는 것이 받아들여지고 있습니다. 다만 우주로 돌아올 때 엔트로피와 함께 증가한 상태로 돌아오기 때문에 모든 정보가 뒤섞여서 해독 불능 상태가 되어 있겠지만 그러니까 우주의 결국에 최종 종말이 블랙홀이 아니라 다시 블랙홀에서 돌아 나온 빛으로 가득 찬 우주가 되겠죠. 그러니까 우리들은 우주에서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다시 다 섞여서 남아있는 존재가 된다고 현재로서는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새로운 발견이라는 것에 대해서 좀 생각을 해봤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새로운 발견은 새로운 과학적인 발견을 말하는 것이고요. 갈릴레오 갈릴레이나 그 이후 400년간의 많은 과학적인 발견이 인류의 생활을 편리하게도 해왔지만 특히 첫 300년 혹은 350년간의 변화는 우리 생활을 편리하게 만드는 그런 신속한 변화보다는 세계관의 변화, 지동설에서 천동설, 그리고 그에 따라서 민주주의, 그리고 과학기술이 얼마나 인류에게 유리한가 이런 것들을 가져오는, 알려주는 굉장히 서서히 일어나는 변화를 이끌어왔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연구자는 그러한 과정을 명확히 이해했다기보다는 연구자가 가지고 있는 개인적인 호기심, 그런 동기에서 출발해서 연구를 했는데 그런 과학적인 발견이 그런 다른 예상치 않은 거대한 변화를 가져왔다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이러한 과학적인 새로운 발견이 20세기에 들어서 새로운 국면에 접어듭니다. 특히 20세기는 상대성 이론, 전자기학, 그리고 양자역학의 시대라고 하는데요. 이제는 세계관의 변화에도 영향을 주겠으나 급격한 일상의 변화를 이러한 거대 과학의 발견이 이끌어오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러한 기초 과학의 발견이 특히 물리학 쪽에서, 물리학과 천문학에서 있었던 발견이 어떤 변화를 이끌어왔는지 막연하게 생각하실 수 있겠지만 인공위성, 휴대전화, 특히 휴대전화를 여러분들이 비행기나 아니면 고속전철에서도 쓸 수 있게 된 것, 그리고 인공위성을 바탕으로 한 위치 시스템, GPS의 정밀한 위치 결정, 그리고 컴퓨터의 소형화, 어디서나 컴퓨터를 쓸 수 있는 환경, 이런 것들이 직접적으로 이러한 물리학의 발견과 관련이 있습니다. 물론 20세기에 이런 물리학의 시대의 발견이 긍정적인 면만 가지고 있지는 않습니다. 우리가 아직도 벗어나지 못한 핵전쟁의 위험, 그리고 다양한 환경오염의 위험도 함께 수반되어 있습니다. 제가 하는 일과 그리고 블랙홀과 밀접한 관계가 있기 때문에 한 가지만 좀 설명을 드리면 지금 보여드리는 그림은 GPS 위성들이 지구 주변을 날아다니면서 지구 주변에는 지구에 가까운 궤도에서 24개의 GPS 위성이 돌아다니면서 지구에 계속 신호를 보내주고 있는데 그 신호를 이용을 해서 지구 위에 있는 우리들이 각자의 위치가 어디에 있는지를 확인하는 데 사용이 됩니다. 근데 생각을 해보시면
그러면 이 GPS들은 어떤 위치를 기준으로 해서 자기 위치를 알고 그걸 가지고 삼각 측량을 통해서 지구 표면에 있는 사람들의 위치를 결정해 줄까? 이런 생각이 드실 수 있을 겁니다. 그때 사용하는 천체는 아주 멀리 있으면서 밝아서 마치 우주의 고정된 전처럼 사용될 수 있는 천체들이 있습니다. 예전에는 멀리 있고 밝다고만 생각을 했지 그 천체들이 무엇인지는 잘 몰랐는데 지금은 그 천체들이 초대질량 블랙홀이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 초대질량 블랙홀들을 수천 개 관측을 해서 지구에서 쓸 수 있는 좌표계의 가장 기반이 되는 기준 좌표계를 구성을 하고 거기에와 그것과 연동을 해서 GPS 위성들을 운영을 해서 우리의 위치를 정확히 알게 되는 것입니다. 예, 그 거대한 기초과학, 아주 기본적인 연구를 하는 기초과학들이 지금에 와서는 우리 일상에도 굉장히 가까워 있습니다. 그 얘기를 드리고 싶었고요. 예, 이제 저희가 했던 일들을 조금 더 이제 다가가서 설명을 드려보겠습니다. 블랙홀이라는 것이 존재하는 간접적인 증거들은 많았는데 올해 노벨상을 수상하신 겐첼과 게츠의 연구에서도 그렇듯이 이제는 정말 그러면 구체적으로 블랙홀이 어디 있는지 명확하게 블랙홀이 어디 있는지를 확인하고 그 블랙홀의 물리적인 특징, 그 블랙홀의 질량은 얼마이고 블랙홀이 혹시 회전은 하는지 아니면 그 블랙홀이 어떤 전기적 특성을 가지고 있는지 이런 것들을 명확히 알아내고 싶어집니다. 그것이 이제 현대 과학자들이 가지고 있는 호기심이고요. 또 하나 아주 기초적인 질문이 있습니다. 블랙홀의 사건 지평선 근처는 엄청난 중력을 가지고 있어서 중력과 그 주변에서 생기는 가상입자들의 반응을 확인할 수 있는 매우 중요한 실험실입니다. 그런데 그런 실험실은 우리가 천체를 관측하는 방법 외에는 시도를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블랙홀의 사건 지평선이라는 것을 잠깐 보여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일반적인 물질은 예를 들어서 물을 예를 든다면 물이 질량이 1000배가 늘어났다고 하면 부피는 1000배가 늘어나겠죠. 부피가 1000배가 늘어났다는 얘기는 크기는 10배밖에 안 일어났다는 겁니다. 크기의 세제곱이 부피니까요. 근데 블랙홀은 이러한 일상적인 물질과 전혀 다릅니다. 부피는 어떻게 되냐면 블랙홀이 10배 무거워졌다고 하면 크기가 10배 커집니다. 그 얘기는 부피는 1000배가 됐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블랙홀은 우리가 블랙홀의 사건 지평선의 블랙홀의 크기라고 이야기할 수 있다면 블랙홀은 무거우면 무거워질수록 밀도가 낮아집니다. 어느 정도로 밀도가 낮아지냐 하면 우리가 작년에 관측에 성공했던 그 블랙홀의 질량은 태양의 65억 배 정도 됩니다. 근데 그 정도 큰 블랙홀의 경우에는 블랙홀의 밀도가 물의 밀도보다도 가벼울 정도입니다. 그렇지만 물론 블랙홀의 한 부분을 띄어내서 물 위에 띄워놓을 수는 없죠. 그 전체로서의 블랙홀의 밀도가 그렇다는 것이기 때문에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블랙홀이라는 물질 혹은 블랙홀이라는 천체가 가지고 있는 특성은 우리가 일상생활에 접할 수 있는 그런 물질과는 전혀 다른 성질을 가지고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이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블랙홀을 관측하고자 하는 추적자의 입장에서는 가능한 한 무거운 블랙홀을 찾아서 관측을 하는 것이 관측이 쉽습니다. 가까이 있더라도 가벼운 블랙홀들은 워낙 작기 때문에 보기가 어려운데 상당히 멀리 있더라도 무겁기만 하면 부피가 굉장히 커지기 때문에 관측을 시도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블랙홀 관측을 위해서 지구만한 망원경을 만드는 프로젝트가 준비가 됐습니다. 이 원리는 1974년에 이미 노벨상을 받은 전파 간섭계라는 원리입니다.
전파를 수신하는 망원경들을 가상으로 엮어서 하나의 큰 망원경으로 사용할 수 있다는 원리가 있었고, 그것을 이용해서 다른 천문학 관측에도 많이 사용이 됐고, 이 간섭계라는 원리는 길이를 정확히 측정하는 데도 아주 효과적으로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2017년인가요? 노벨 물리학상을 받은 중력파 측정에서 그런 정확한 자를 가지고 있는 게 굉장히 중요한데, 그때도 이 간섭계 원리는 아주 중요하게 활용이 됐습니다. 그리고 지구만한 망원경을 만들어서 저희가 관측할 수 있는 블랙홀은, 지구에서 지구만한 망원경을 만들어서 관측할 수 있는 블랙홀은 우주에 2개가 있습니다. 나머지 블랙홀들은 가까이 있지만 너무 작아서 우리가 영상을 찍을 수가 없고, 그 외에 큰 블랙홀들은 너무 또 멀리 있어서 우리가 블랙홀이다라는 영상을 찍기는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2개의 블랙홀이 우리가 현재 기술로는 관측할 수 있는 2개의 블랙홀인데, 그 중 하나가 작년 4월에 저희가 공개를 한 처녀자리 은하단 중심에 있는 태양 질량의 65억 배 정도 되는 질량을 가진 블랙홀이고요. 또 다른 블랙홀 하나가 저희가 관측을 했는데 아직 영상은 공개를 못하고 있는데, 올해 노벨상을 다른 방식의 관측으로 겐젤과 게츠 교수가 수상한 우리은하 중심에 있는 태양 질량이 한 400만 배 정도 되는 질량을 가진 블랙홀입니다. 네. 지구만한 망원경이 필요하기 때문에 여러 나라의 협력은 필수적이겠죠. 이때는 단순히 여러 나라의 과학자들이 힘을 합친다는 것뿐만 아니라 여러 나라에 있는 시설들을 잘 설득을 해서 같은 목적으로 사용을 할 수 있는 그러한 동의를 하게 만들어야 되고요. 여기에 그림에서 보여드리는 것처럼 그 망원경들 중에 일부는 매우 환경 정책상 민감한 지역에 있습니다. 지금 마우나케아, 하와이 마우나케아 정상에 있는 SMA JCMT라는 망원경도 있고, 남극에 있는 SPT라는 망원경도 있고, 그린랜드에 있는 그린랜드 망원경이라는 망원경도 있습니다. 호놀룰루의 마우나케아 정상에 있는 망원경 같은 경우에는 그 마우나케아 산이 그 지역 토착 주민들에게는 신성시되는 장소이기 때문에 그 지역을 관측 목적으로 사용하는 것이 매우 조심스럽고 지역민들과의 협력이 굉장히 중요하기도 합니다. 이것은 저희가 저희 사건 지평선 프로젝트를 소개할 때 꼭 보여줘야 되는 슬라이드인데, 얼마나 많은 다양한 기관들이 다양한 국가에서 이 관측을 성공시키기 위해서 같이 노력을 했는지 보여드리고자 합니다. 4개의 네모가 보이는데 한국 기관들이 소개되어 있고요. 아주 간략하게 블랙홀은 빛을 내지 않는데 어떻게 블랙홀의 그림자를 혹은 블랙홀 영상을 찍었다는 것이냐, 이런 얘기들을 하실 수 있습니다. 물론 사건 지평선 안에서는 어떠한 빛도 나오지 않습니다. 근데 블랙홀이 아주 강력한 중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블랙홀의 아주 가까이에 빛을 내는 무엇인가가 있다면 그 빛이 블랙홀의 중력 때문에 휘어져 나오는 모습을 관측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블랙홀이 있고 그 배경에 아주 강력한 광원, 빛을 내는 어떤 빛의 셈이 있다고 한다면 그것을 이용을 해서 이런 식으로 관측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특히 지난 20-30년간 많은 연구를 통해서 초대 질량 블랙홀 주변에서는 물질이 끌려 들어가다가 마찰을 일으켜서 강력한 빛을 내거나, 혹은 이러한 블랙홀 주변에 마찰 때문에 아주 뜨거워지면 블랙홀의 회전하는 극방향으로 강력하게 물질이 방출될 수 있다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그러면서 거기에서부터 강력한 빛이 나온다는 것을 알게 돼서 그러한
블랙홀의 그림자를 만들어낼 광원은 존재한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여러분들이 쉽게 상상하실 수 있는 것은 지구에 운석이 떨어지는 경우에 아주 큰 소리와 또 뜨거운 열과 어떤 경우에는 굉장히 큰 충격파를 남기고 사라지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때 그러한 강력한 소리와 열, 충격파가 생기는 이유는 지구의 대기와 운석이 마찰을 하기 때문입니다. 그것을 생각해 보시면 블랙홀이라는 엄청난 중력을 가진 물체 주변에 물체가 끌려 들어간다면 얼마나 큰 마찰열이 열과 빛을 마찰이 열과 빛을 만들어낼지 상상을 하실 수 있을 겁니다. 아이고. 네. 요 다음 영상은 저희가 작년 4월 10일 이미지를 공개하면서 보여드렸던 영상인데요. 네, 이해를 돕기 위해 만들어진 영상이라 약간 설명이 필요합니다. 처음에 보여드렸던 하늘에 있는 점들은 다 눈으로 본 별들이나 은하 이런 것들인데 중심에 나타난 복잡한 모양의 천체들은 모두 전파로 관측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눈으로 본다고 해서는 이 구조를 확인할 수 없고 전파망원경 아니면 지구만한 전파망원경들의 를 엮은 가상의 망원경을 통해서만 이러한 관측이 가능합니다. 예. 저희가 우리 은하 중심에 있는 블랙홀도 관측했다고 말씀드렸는데 우리 은하 중심에 있는 블랙홀은 조금 전에 보여드린 블랙홀보다는 한 1000배 이상 가볍습니다. 블랙홀이 1000배 이상 가볍고 조금하면 훨씬 더 짧은 시간 안에 많은 변화를 보여주기 때문에 영상을 만들기가 아주 어렵습니다. 그래서 그 영상은 저희가 아직도 작업 중이라서 원래는 올해가 목표였는데 아직 공개를 못했습니다. 아마 연말이나 내년쯤에 되면 공개를 할 것 같고요. 지금 보여드린 건 올해 노벨상을 받은 게츠와 겐젤의 연구 중에서 특히 그 UCLA 게츠 그룹의 대표적인 결과입니다. 지금 보여드리는 것들은 별들의 공전 궤도이고요. 자세히 들여다보시면 모든 공전 궤도가 겹치는 교집합이 중간에 아주 작은 점이 하나 있습니다. 그 점 안에 블랙홀이 있다는 겁니다. 그 안에 아무런 밝은 다른 천체가 없고 그 천체의 그 지역이 굉장히 작기 때문에 태양 질량의 400만 배 되는 블랙홀을 생각하지 않고서는 이 아무것도 없는 지역을 별들이 공전하고 있는 것을 설명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매우 중요한 블랙홀의 증거라고 모두에게 인정을 받아서 올해 노벨 물리학상을 받았습니다. 조금 후에 관련한 얘기를 더 드리겠고요. 이제 전파 천문학은 많이들 생소하실 텐데 아주 재미있는 일화들이 두 가지가 있어서 그걸 소개를 해드리고자 합니다. 우리가 보통은 기초과학이 발전을 하면서 응용과학의 발전을 이렇게 얘기를 할까요? 자극을 한다? 아니면 먼저 선도한다 이렇게 알려져 있는데요. 전파 천문학의 시작은 정반대입니다. 1930년대에 AT&T 벨 연구소에서 무선 통신을 연구하다가 전파공학자인 칼 잔스키, 당시에는 상당히 젊은 분이었는데 이분에게
무선 통신을 좀 더 높은 주파수에서도 할 수 있게 잡음들을 한번 확인해 봐라라는 연구를 시작을 했는데, 이분이 잡음들을 확인을 하다가 지구에서 오지 않는 전파 잡음을 확인하게 됩니다. 이것이 하늘에서 오는 잡음이라는 것을 아주 과학적인 분석과 사고를 통해서 발견을 합니다. 그리고 그 발견한 잡음이 바로 이번에 노벨상을 받은 그 우리 은하 중심에 있는 블랙홀 방향에서 오는 것을 확인을 합니다. 1930년대에. 물론 이것이 블랙홀에 의한 것이라는 것은 상당히 나중에, 상당히 시간이 흐른 후에 알려주게 됩니다. 조금 전에 보여드린 것처럼 잡음의 원인은 초대형 블랙홀이었고, 재미있는 것은 이번에 노벨 물리학상 수상을 하는데 이론 천체 물리학자인 로저 펜로즈에게는 블랙홀의 연구에 대해서 수상을 하였고, 시상을 하였고, 겐젤과 게츠에 대해서는 혹시 기회가 되면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은하 중심의 초대 질량 응집 천체의 발견, 블랙홀이라고 명확하게 얘기를 하지 않았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그것은 또 잠시 후에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칼 잔스키가 우연히 발견했던 우리 은하 중심의 전파원이 우리 은하 중심에 있는 초대형 블랙홀인 것이, 혹은 크기와 질량이 블랙홀의 경우에는 비례하기 때문에 초대형 블랙홀이라고 할 수도 있고 초대질량 블랙홀이라고 할 수도 있습니다. 두 용어가 좀 혼용되고 있습니다. 또 이제 최근에 많은, 이제 지금 말씀드린 거는 응용과학이 기초과학을 새로 탄생시킨 사례였는데요. 이 똑같은 전파 천문학 분야에서 최근에는 정반대의 재밌는 일이 하나 있었습니다. 어떤 것이냐면, 호킹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호킹 복사라는 것이 블랙홀 주변에서, 아주 작은 블랙홀 주변에서 일어날 것이다 라는 것을 1970년대에 제안을 했는데, 그로부터 많은 사람들이 블랙홀이 증발하면서 내는 빛을 관측하고자 했습니다. 그 중에 한 분이 호주의 이 오설리반이라는 박사님인데요. 최근 사진입니다. 옛날 분이 아니고. 근데 이분이 관측에는 실패했습니다. 왜냐하면 그 작은 블랙홀이 있다고 해도, 지금 와서 계산을 해보니 그 블랙홀이 빛을 낸다고 해도 아직까지 우리가 가지고 있는 시설로는 그 잡음을 측정할 만한 감도를 도달할 수가 없습니다. 매우 미약한 잡음을 관측을 하는 시도를 이분이 계속한 거죠. 그러면서 그 잡음을 잘 관측을 하려고, 구분해서 관측을 하려고 노력을 하다가 아주 흥미로운 발견을 한 다음에 이분이 그것을 가지고 특허를 냈는데, 그것이 어떤 것이냐면 여러분들이 사용하는 와이파이입니다. 그래서 우주의 신호는 못 잡았지만 우리가 무선 인터넷 통신을 하는데 혁혁한 공을 세우셨고요. 그래서 우리가 사용하는 모든 와이파이 기기, 휴대폰을 포함해서 하나마다 호주 과학재단에서 1호주 달러씩을 받는다고 합니다. 그래서 개인적으로 이분이 그 돈을 받는 건 아니고요. 호주 천문학 물리학 연구에 많은 기여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호킹 복사 관측에는 실패했지만 이제 한 10년 후에는 호킹 복사를 관측할 수 있는 시설을 다시 만들고자 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제 내년에 건설이 시작되는데, 이 설리반 박사님도 그 계획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고 계시고요. 호주와 남아공에 엄청난 큰 망원경을 만들어서 다시 한번 호킹 복사와 또 새로운 현상들을 발견하려는 시도를 하고 있습니다. 초대질량 응집천체라는 이름으로 이번에 노벨상이 주어졌다고 했는데, 그 이유가 뭘지 아주 간략히 말씀드리면, 아까 보여드렸던 별의 궤도가 모이는 교집합에 아주 작은 공간이 있다고 했는데, 그 공간조차 사건 지평선의 크기보다는, 블랙홀의 사건 지평선의 크기보다는 1000배 이상, 한 1300배 정도 큽니다. 그러니까 블랙홀이 아닌 다른 응집천체도
들어가 있을 수 있는 가능성을 아직 완전히 배제하지는 못했다고 생각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사실 블랙홀 아니긴 외에는 거기에 존재하기 힘들지만 이번 수상 이후에는 그렇게 발표가 됐습니다. 저희가 관측하고 있는 사건 지평선은 바로 블랙홀의 영상은 바로 사건 지평선 바깥에서 만들어지기 때문에 별의 궤도를 측정한 것보다 훨씬 약 1000배 이상 더 블랙홀 가까운 영상을 만들어내기는 하지만 저희가 아직 해결해야 될 일 중에는 중요한 것 중에 하나는 이 광원이 정확히 무엇이냐라는 것을 우리가 아직 결정을 하기 위해서 더욱더 노력을 해야 되는 숙제가 남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작년에는 저희한테 굉장히 기념비적인 해였습니다. 첫 관측에 성공을 했고, 그리고 그 성공을 하자마자 실리콘밸리에 있는 유리 밀러라는 분이 만든 브레이크트루라는 상을 작년에 저희가 수상을 했습니다. 보여드리는 사진은 그 시상 장면인데요. 보시면 시상자로 마크 저커버그가 나와 있습니다. 마크 저커버그는 브레이크트루 이사회 소속이기도 하고요. 저희에게는 $300만 달러의 상금이 주어졌는데 주요 참여자 200명 그리고 또 이제 여러 가지 도움을 준 150명 해서 350여 명이 공평하게 나누어 가져서 한국 연구자 8명도 한국 화폐 기준으로는 한 1,000만 원 정도씩 상금을 받았습니다. 지금 이 박스 안에 보시면 그 한국 연구자들이 시상식에서 박수를 치고 있는 모습을 보실 수 있습니다. 이건 뭐 저희가 수상 후에 기념으로 만든 사진인데, 그렇습니다. 실리콘밸리 브레이크트루 프라이즈라는 것이 어떤 건지 잠깐 소개를 해드리면, 유리 밀러라는 분이 말하자면 손정의 같은 분입니다. 이분이 투자를 해서 성공한 대표적인 사례가 페이스북, 트위터, 알리바바, 스포티파이, 그러니까 굉장히 큰 부를 이루신 분인데 본인이 우주와 기초과학에 대해서 큰 관심을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2012년부터 기초물리, 생명과학, 수학 분야에 이러한 상을 주고 있습니다. 아래쪽에는 저희 팀의 총 책임자였던, 지금은 차세대 기기 만드는 프로젝트를 위해서 총 책임자에서 물러나 있는데 쉐프 돌먼이라는 연구자, 천문학자의 수상 후 소감 발표이고요. 이사회에 있는 분 중에서 마크 저커버그도 있지만 워치츠키라는 분이 어떤 분인지 잘 모르실 거예요. 워치츠키가 어떤 분이신지는 잘 모르겠는데 이분의 전 남편은 여러분들이 굉장히 잘 압니다. 세르게이 브린이라는 그 구글 창업자죠. 구글 창업자고 2015년경에 이혼을 하셨다고 하는데 이러한 브레이크트루라든가 여러 가지 사회 활동에서는 두 분이 여전히 같은 이념을 가지고 활동을 하고 계시다고 하고요. 유리 밀러는 이 상을 수여하는 과정도 마치 아카데미상처럼 재미있고 화려하게 꾸며서 대중의 과학에 대한 관심을 높이려는 게 목적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사실 저는 그전에는 잘 몰랐는데 브레이크트루 프라이즈 시상식이 아카데미상처럼 이렇게 준비를 해서 진행을 한다고 하고요. 저희 때는 제임스 코든이라고 해서 미국에서 굉장히 유명한 톡쇼 진행자라고 합니다. Late Night with James Corden이라는 쇼를 진행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트위터 팔로워가 2,300만 명이라고 하던가 그러는 것 같습니다. 근데 저는 잘 모르기 때문에 그랬는데 축하 공연을 온 사람 때문에 제가 굉장히 흥분을 했었습니다. 오른쪽에 보이는 레니 크레비치라는 분인데
혹시 잘 모르시더라도 요 음악을 들으면 어떤 분인지 바로 아실 거예요. 네, 이분이 만들었던 음악인데 제가 아주 좋아하는 음악가가 축하 공연을 해서 깜짝 놀랐었습니다. 그리고 시상식은 실리콘밸리에서 열렸는데요. 실리콘밸리에 마운틴듀라는 곳에 실리콘밸리를 상징하는 랜드마크가 있습니다. 그 랜드마크 이름이 한가원인데 무엇이냐면 예전에 1930년대에 군사 목적의 거대한 비행선들을 놔뒀던 경납고인데 지금은 겉에 있던 구조물들은 떼어내고 이렇게 약간 뼈대만 남겨서 추상적인 느낌을 주는 실리콘밸리의 랜드마크 역할을 한다고 합니다. 이 안에서 시상식이 있었는데요. 기회가 되시면 한번들 찾아보시면 시상식이 아카데미상처럼 굉장히 재밌었습니다. 브레이크스루는 이러한 상만 주는 것이 아니라 외계 생명체의 탐사와 아니면 지적 생명체의 존재 여부를 확인하는 그런 계획에도 관심을 가지고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네, 이제 마지막 부분인데요. 저희가 작년에 성공을 거두었지만 사실은 굉장히 오랜 기간 어려운 일들이 있었는데요. 저는 굉장히 운이 좋게 이번 관측의 첫 시도를 하던 2003년 관측에 참여를 할 기회가 있었습니다. 그것이 아마 오늘날에 계속 참여를 할 수 있게 된 계기가 된 것이라고도 생각을 하는데요. 이건 제가 처음에 가서 보고 찍었던 건데 앞에 보이는 것이 하드디스크로 된 기록 매체입니다. 예전까지는 릴테이프 방식을 쓰다가 이제 하드디스크 형태로 바뀐 첫 관측을 시도를 해서 왜 했냐면 어두운 천체를 관측을 하려고 하니까 우리가 감도를 높이기 위해서 결국에는 하드디스크를 쓸 수밖에 없다라는 결론을 내리고 하드디스크 사용을 시도를 한 것인데 문제는 이것이 첫 번째 시도였다는 겁니다. 그래서 관측에는 2003년도는 예상하셨겠지만 실패를 했습니다. 그 기록은 저희가 잘 남겼고요. 여기 색깔을 칠한 이름들은 다른 분들도 더 있지만 다 이번 연구에도 계속 참여하고 있는 분들의 이름을 표시를 했고요. 작년에는 그 성공한 이후에 2003년의 일이 기억이 나서 그것을 가지고 실패의 추억이라는 칼럼을 한번 쓴 적이 있습니다. 이때의 실패가 그렇지만 그 실패를 하고도 저희가 꾸준히 시도를 할 기회가 있었던 것이 결국에 성공으로 이끌어왔다라는 생각을 했었던 거고요. 결론인데요. 2장 정도의 결론인데 국제협력은 갈릴레오 갈릴레이 시대와 달라져서 피할 수가 없는 것 같습니다. 갈릴레오 갈릴레이도 당시에 사용할 수 있는 최고 수준의 기기와 기술을 사용을 했는데 지금 우리가 새로운 발견을 위해서 필요한 최고 수준의 기술과 기기는 전 지구적인 협력 없이는 동원이 불가능합니다. 그리고 그럴 필요도 없는 것 같습니다. 이제 굳이 작은 장비로 낭비를 할 필요가 없는 경우도 많은 거죠. 그런데 협력은 물론 쉽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협력을 성공시키려면 명확한 공동의 목표와 분명한 협력의 이유가 있어야 하고 협력 과정에서 모든 절차가 공정하고 신뢰성 있게 진행되지 않으면 좋은 결과를 가져오는 협력이 이루어지지 않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했던 것은 제가 지난 17, 18년 동안의 연구 결과를 봤을 때는 긴 안목을 가진 지원자가 없었다면 저희가 이렇게 계속적인 시도를 하진 못했을 것 같습니다. 제가 여기서는 그 독일의 막스 플랑크 연구소가 그 핵심적인 지원자였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건데요. 수많은 사람들이 굉장히 회의적으로 나올 때도 있었지만 그 독일 막스 플랑크 전파 천문학 연구소에서는 이 과제를 위해서 전 세계 연구자들이
계속 시도를 하는 것을 꾸준히 지원을 해줬습니다. 그것이 결국에는 성공을 가져오는 것 같은데, 그 과정에 물론 우리나라에만 있는 문제가 아닌 복잡한 규정, 아주 이해하기 어려운 규칙, 이런 것들이 한국만의 문제는 아닌데, 그래도 든든한 지원자가 있으면 그런 문제들을 과학적인 호기심이라는 동기를 가지고 어느 정도 해결해 나갈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이제 마지막 슬라이드를 보여드릴 텐데, 마지막 슬라이드는 저희가 지난 3년간의 성공적인 관측에서는 중요한 참여자였는데, 앞으로 있을 관측들에서는 저희가 선도적인 역할을 조금씩 더 맡게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한국에서 자체적으로 개발을 한 여러 주파수를 동시에 관측하는 망원경이 이러한 사건 지평선 관측을 날씨에 상관없이 하는데 굉장히 유리하다는 것이 이제 인정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차세대 사건 지평선 망원경 건설에 우리가 만들어낸 기술과 경험이 반영이 되고, 또 우리가 추구하는 과학 목적에 더욱더 맞는 관측을 하게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